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8월이 다 됐는데요. 이번 달에는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와 서머 랠리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에 예정된 주요 일정을 토대로 앞으로 증시의 앞날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얘기한 대로 벌써 8월이 다가왔습니다.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돌았던 지난달에 의외로 증시가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에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한 내용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극단적 비관론과 많이 싸웠고요. 그다음에 달러 가치 관련해서는 제왕 달러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 가능성이 적다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사실 증시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증시가 이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이 얘기 나왔던 그런 시각과 달리 빠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거 잠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극단적 비관론은 코스피 한국의 코스피를 1800까지 내려잡은 분이 있죠. 뭐 다들 알려진 내용이고 누가 얘기했던 것도 다 알려지고 또 일부 증권사는 제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D증권 같은 경우는 2050 마찬가지로 유주권 같은 경우는 2050까지 이렇게 제시해서 상당히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한국경제TV에서는 작년 말에 제시했던 상저하고 패턴 상반기가 주가는 좀 낮고 하반기는 올라갈 것이다. 그 패턴의 예측을 그대로 고수했던 이런 적도 시청자분이 눈길을 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증시 보면 하반기 들어서 오히려 너무 빨리 회복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나중에 흐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우려가 될 정도로 지난 한 달간의 증시 모습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12%, S&P가 9%, 다우존스 지수가 6%. 이게 1년간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달간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극단적 비관론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7월 FOMC 회의 이후에 지난 한 달 동안의 12% 중에서 약 7%가 한 60%가 넘는 부분이 사실 지난 3일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지난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마존과 애플 같은 이런 것이 이제 빅테크 업종이 주가가 올리면서 나머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을 동반 상승시켰죠. 이런 것이 3일간에 사실 나스닥 지수가 전체 지난 한 달간의 나스닥의 모습을 한 60% 이상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특히 이번 달에도 이것이 지속될 것이다 여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실이고요. 한국의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 역전해서 많은 사람이 외국 자본 이탈이지만 한미 간의 금리는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를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는 금리 간의 격차보다는 외환 보유가 중요하다. 우리 실력에 해당되는 펀더멘탈 경기라든가 외화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는 걸 누차히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은 2조 3천억을 우리 순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를 이끌었거든요. 우리 개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보단 특히 기관 투자가 역할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서 코스피가 5.1%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다. 외국 자본 이탈이다.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증권사 페이퍼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글로벌 증시 빠르게 반등하면서 좀 뒤늦은 서머 랠리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아니다.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다. 이 논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 한 달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원래는 서머 랠리 이렇게 하면 장기 여름 휴가철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한 달 전서부터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금리 주가 상승세를 보고 지속 여부 관련해서 사실 뒤늦은 서머 랠리 가능성이 얘기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이 빨리 올라가서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지금의 상승세는 베어 마켓 랠리다.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베어 마켓 랠리. 저는 뭐 이게 월가에도 있었습니다는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학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맡고 있는 조지현 대표께서도 뭐 바닥 논쟁이면 바닥 논쟁이지 베어 마켓 랠리는 뭐냐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으면 어쨌든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머 랠리와 베어 마켓 랠리 간에 이렇게 8월 달에 이렇게 보면 어떤 근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서머 랠리는 아무래도 6월에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근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베어 마켓 랠리는 지금의 7월 달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 것이 잘못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는 앞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뭐냐? 앞으로 주가 상승세는 조만간 종료되고 다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시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인 인플레 정점론도 이것이 왜 서머 랠리와 그다음에 베어 마켓 랠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냐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 앞두고 9월 페드 회의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서머 랠리 이거 하면 서머 랠리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인플레 정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슈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페드가 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균형을 맞춰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베어 마켓 랠리는 인플레가 고공행되니까 페드가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인플레 잡기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빅스텝이라든가 갤로핑, 그다음에 빅원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혼자일 만큼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7월 달에 미국의 CPI는 8월 10일 전후에서 발표되죠. 예. 그래서 이 결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잭슨홀 미팅 이달 말에 있죠. 요 두 문제에 의해서 서머 랠리와 베어 마켓 랠리 간에 이러한 그 논쟁이 8월 중에 판가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월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의 증시 향방은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키가 될 것 같은데 이달 한 10일 전후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CPI도 상당히 주목을 받겠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관련된 것이 모든 게 바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7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인플레 정점론이 페드 회의에 6월 달 0.75, 그다음에 7월 달 0.75 금리 인상 정점이 됐거든요. 이것이 바탕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7월 달에 CPI가 발표되는 10일 전후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인플레 정점론이 확인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6월 수치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9.1% 나왔죠. 사실 그 1980년대 두 자릿대 나온 적도 있습니다는 지금의 인플레 통계 방식을 서머스 교수가 지금도 이제 블룸버그에 나오시는데 요새 자주 나오세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새로운 추계법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보는데요. 6월이 정점년이 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 있게 CPI 통계에 이렇게 잘못된 점 그리고 물가는 죽는다 하는 이 표현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월가의 추측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야. 그다음에 임금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 비셔스 사이클인데요. 여기 좀 고리가 강하게 부각되는 게 아니라 펜 차트 분석으로 보면 강하게 짙어지는 게 아니라 엷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그다음에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 임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기대 심리가 차단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6월에 그 CPI의 정점론이 지금 불고 있는 이렇게 나름대로 근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제유가가 $100 이하로, 여긴 미국이니까 서부 텍사스 중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중동산 두바이라든가 아니면은 브렌트유는 $100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가장에서 서부 텍사스 중기로는 $100 밑으로 지금 떨어진 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이 4.5달러 좀 이렇게 내외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게 4.3달러. 지금 여름 휴가철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 캘리포니아 지역인데요. 이것이 4.3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월 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6월 이렇게 그 CPI 정점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관련해서 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곡물 생산 지역에 불을 그치는 이유는 이 CRB 지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쭉 올려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세계 그 식량에 대한 대란화의 러시아라든가 푸틴의 입장이 좀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7월 대비해서 좀 6월 14일 대비해서 15% 폭락하다 보니까 자꾸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밀 생산 지역에 지금 봄밀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사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 7월 말 8월 초에 좀 늦긴 했습니다는 예. 다 곡물 수확이 끝날 때입니다. 지금 곡물 수확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겨울밀, 겨울보리는 11월 달에 해서 4월 말 5월 초에 수확하고요. 봄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 4월 초서부터 이렇게 심어가지고 7월 초, 8월 초에 이렇게 곡물을 하는데요. 거기 불 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CRB 지수가 많이 떨어진 점이 지금의 에그플레이션이라 얘기할 만큼 인플레에 있어서 이 곡물 가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안정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비철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반기 들어선 상반기 어찌됐든 3월, 5월, 6월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서서히 케인지언의 그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을 보면 하반기 들어서는 어찌됐든 상반기에 추진했던 금리 인상 문제가 인플레 안정에 서서히 효과를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6월 CPI의 정점론이 있는 상태에서 8월 10일 저로에서 발표되는 7월 수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월가 최대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CPI 확실히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에 좀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들도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 달에 그동안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관심이 됐던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틀 후 8월 3일 날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이 올해 들어서 1월 달, 그 다음에 6월 달 이렇게 이제 정기회의에 열린데도 불구하고 더 관심이 되는 것은 지금 인플레 정점론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국제유가 향방이 굉장히 인플레 정점론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3일 날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이 올 들어서 임시회든 정기회의든 오펙 회담 중에 가장 이렇게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가지 대목이 확인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주변국을 방문했습니다는 회의 결과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현 캐스터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방문하긴 했는데 회의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의 입장을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이렇게 방문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건 미국 내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의 외교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증산이 결정될 때는 지금의 여건상으로 볼 때는 여름 휴가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에 결정적으로 큰 변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달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에 100만 배럴 이렇게 증산했다면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서 증산이 100만 배럴 하면 유가라든가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동절기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북반구 지역에 동절기 접어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북반구 지역의 동절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과거처럼 동절기에 접어든다 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디스토피아 시대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건데요. 원전 복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동절기 난방 관련해서 지금 아마 유럽도 빠르게 러시아산 가스가 이렇게 아마 줄다 되니까
유럽 쪽에서는 원전복과 빠르게 진행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빠르게 진행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북반구적의 동절기에 원유 성수기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과거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증산이 결정될 때에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도 아마 6월 CPI 결과에 크게 이렇게 정점론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지금 모든 상으로 보면 미국의 테러리스트 지정의 여건을 보면 러시아는 테러리스트에 저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테러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저하는 상태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는 러시아가 테러리스트 지정될 때에는 또다시 세계적으로 보면 혼란 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외교적 측면에서는 이런 그 테러리스트 지정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그걸 조율하는 것이 외교적 역량이고 통치 역량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모든 여건은 지정된데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는 것도 긴급으로 푸틴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이렇게 긴급 회담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열릴 가능성도 러시아 워싱턴의 정치 전문 이렇게 펄리네크라든가 정치 평론가들, 정치 평론자들에서 또 나오는 상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지금 상태에서는 적은 상태고 푸틴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빠졌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푸틴이 패전했다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승전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평화협정 가능성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가볼 때 공급 측 인플레 요건은 확실하게 7월보다는 8월이 낮아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6월 달보다는 7월이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8월이 더 낮아지는. 그래서 6월의 수치 9.1%에서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의 수치는 인플레 공급률을 꼽을 때는 좀 9.1%보다는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달에 주목되고 있는 또 다른 일정, 잭슨 홀 미팅일 것 같은데 지금 트릴레마에 빠진 페드를 구축할 수 있는 이 과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시청자분이 논리정계상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관심이 있냐면 작년에 인플레 논쟁에서 페드 일시적 그렇지 않다 논쟁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가 손들고 9월 달에 테이퍼링 결정, 11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 이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잭슨 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페드의 9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지 않겠느냐. QT 같은 것도 추진 규모에 대해서 원래에 비해서 굉장히 앞당기지 않겠느냐. 그만큼 규모가 축소된다는 얘기죠. 예.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그 잭슨 홀 미팅은 작년 이상으로 굉장히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전에 인플레이션을 놓고 이 레리 서머스 교수와 폴 크루그만 교수가 제대로 이제 붙었었는데 지금 또 한 번 이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지 제가 방송 직전까지 블룸버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보셨겠습니다는 예. 아직도 지금쯤도 끝났을 겁니다. 서머스 교수가 블룸버그에 이렇게 단골류 요새 등장해서 많은 이슈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듣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예. 1년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서머스 교수는 인플레가 아주 구조적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크루만 교수는 사실 파워필리스트의 폴리페스에 당신은 폴리페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극단적 평가를 쓰면서 정치꾼이 어떻게 인플레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크루만이 지난주인가요?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 인플레에 대해서 그랬었죠. 잘못됐다 하는 뉴욕타임스의 본인의 정기 칼럼에 제시해서 굉장히 인플레 관련해서 대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때의 사실 페드 입장에선 서머스 교수의 입장을 취했다면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았느냐. 작년에 인플레를 심각성을 대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면 지금처럼 페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고 페드에 대해서 박수를 칠 정도로 훌륭했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1년 후가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다시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두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을 보겠습니다. 서머스는 당신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secular stagflation hypothesis, 이건 뭐 오래전서부터 주장해왔던 거죠. 저게 secular, 구조적으로 stagflation, 침체된다. 그 다음에 hypothesis, 이건 가설이죠. 이런 것을 주장해서 그동안 이게 입장을 이렇게 굽히지 않는 사항이고요. 반면에 크루그만 교수는 지금 상태의 미국 경제가 사실상 그 라지 패치보다, 이게 이제 라지 패치는 세큘러 스태그레이션 하이퍼스 정도가 좀 약한 겁니다. 그러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비관론에 해당되는 세큘러 스태그레이션 하이퍼스 대비 서머스, 그 다음에 소프트 패치 크루그만, 이 대결이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볼만하다. 이번에도 또다시 서머스가 이길 것이냐, 그 다음에 크루그만이 이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는 완전히 두 사람의 학자 간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잭슨 홀 미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머스 교수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월가에서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네,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성장이 지난주말에 나왔죠. 0.9% 나왔죠. 예. 0.9% 나왔는데요. 사실 그 전미경제연구소가 2분기에 경기 분단을 판단하는데, 아까 이 경기 기술적 침체여더라도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까지는 4개월 정도 내지는 1년이 한다는 것을 아주 이영캐서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가 사실 2분기 연속 추이로 볼 때에는 이미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보면 작년 3분기에 2.1, 그 다음에 4분기는 좀 올랐죠? 6.9, 그 다음에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0.9인데요.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마이너스 1.6 대비해서 마이너스 0.9는 좀 완화되지 않느냐, 그럼 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절대 규모는 계속해서 떨어진 거죠. 예.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사실상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3자 입장을 보겠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IMF의 시각을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그 성장률 2.3%로 대폭 내렸죠.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선제성을 갖기 때문에 내년 성장이 중요한데요. 내년에 1% 정도로 복구 있거든요. 그러면 페드의 추정치 1.75% 잠재 성장률 빼면 오픈법칙성 디프레 갭이 0.75%의 디프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사실상 선언만 남았지 침체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보고요. 페드 자체도 올해 성장률 1.7%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1.75%에 비해서는 0.05%포인트 디프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잭슨 홀 미팅에 서머스냐 크루그만이야 할 땐 오늘 블룸버그에도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서머스 교수가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서머스가 1년 전에 인플레에 이어서 또다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월가에서 배팅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서머스 교수가 이관왕을 차지할 것 같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달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엔달러 환율 움직임 관련해서 좀 시장이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제왕달러, 킹달러 이렇게 마지막 투자하면 굉장히 손해를 볼 겁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금리가 사실 0.75%포인트 많이 올릴 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제왕 달러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모든 신문이 그런 얘기를 많이 달러 강세에 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왕 달러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로하고 그 중에 하나가 엔화입니다. 유럽은 전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이 사실 8월 달에 달러 가치 관련,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70개국이 올렸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요. 세계 200개국인데요. 나머지 국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요 국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55개국이 0.5% 이상 빅스텝을 올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스위스가 0.25%, 덴마크가 0.1%, 그다음에 일본이 0.1%인데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와 덴마크는 0.5%포인트 올린 다음에 저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만이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일본이 왜 안 올릴까 하는 측면은 아베노믹스를 고집하는 측면에서 있습니다는 오히려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지금 270%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 표시 국채는 대부분 다 97%가 일본 국민이 사 있었거든요. 달러 표시 국채는 대부분 다 70%가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엔화 표시 국채가 국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표시 국채가 96%, 7%가 일본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구에 갑니까? 일본 국민에 가죠. 일본의 국민이 가니까 경기 침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 비셔스 사이클 문제인데요. 이 점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다른 국가가 다 올리는데 일본만 안 올리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올린다 하는 익스펙테이션 형성 상태에서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지난 7월 15일 전후에서 139엔, 140엔 가다가 지난 주말에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33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139원에서 13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어떠냐? 109에서 지난주에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제왕 달러일 때 달러 뒤늦게 투자하지 마세요. 외화를 전반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데 굳이 투자하신다면 달러보다는 엔화를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늦게 달러를 투자하는 달러 인덱스가 뭐냐? 109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그건 달러 약세죠. 예.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은 139에서 133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를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돈 벌었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왕 달러 가능성이 적다는, 그래서 사실 엔화 쪽으로 달러 투자보다 엔화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권유했던 것은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엔화 투자에 대해서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린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냐 서머 랠리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